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93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종팔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팔 파트 2가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박종팔 선수가 프로에 데뷔해서 프렌시오 오벨메이아스와 WBA, WBC 통합 미들급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을 갖는 그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부터 얘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함께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또 복싱 매니아이신 구본정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81년 11월 8일에 프렌시오 오벨메이아스에게 8라운드 KO패를 하면서 1차적으로 제동이 걸렸죠. 제동이 걸린 후에 실의에 빠지긴 했지만 막바로 또 재기전을 갔습니다. 첫 재기전이 82년 1월 3일, 2달 만인데 첫 대결 때 엄청난 맷집을 보여줬던 마나 프렌차이와 재대결을 동양 타이틀 매치로 갖게 됩니다. 이 경기는 기억나시나요? 네, 박종팔 선수가 한번 꺾인 상태에서 얼마나 부활을 할 수 있을지 참 큰 관심사였었는데, 요 바로 전전 시합에 했던 마나 프렌차이 선수가 또 와서 이번에 또 11라운드까지 후반 라운드까지 또 애를 먹겠구나 했는데, 이번 시합은 경기 초반 4라운드에 끝났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두 번을 같은 선수와 이렇게 매치를 했을 경우에 처음 라운드를 첫 시합이 좀 빨리 끝내는 경우에 그 두 번째 시합이 보통 이제 판정까지 가거나 무승부로 가거나, 왜냐면 서로가 이제 한번 글러브 섞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초반, 그러니까 1차전이 좀 빨리 끝났다 그러면 2차전이 대부분의 경기가 이제 후반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정반대로 첫 시합이 후반전에 끝났고 2차전에 시합이 이제 초반에 끝나서 박종팔 선수의 경우에 일반 선수들과 좀 다른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차전이 그렇게 된 경우에 2차전이 좀 이제 후반에 무승부가 나거나 뭐 후반에 끝나거나 하는데 조금 좀 의아했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죠. 근데 이 경기에서 박종팔 선수가 좀 주눅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는 뭐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정말 하나 프랜차이를 두들기다가 뭐 1차전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KO승을 좀 거두지 않았나 저도 기억이 나요. 네. 이렇게 이제 동양 타이틀 11차 방어전이었고, 그리고 이 해에는 계속 동양 타이틀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3월 7일에는 리치 로버트에게 8회 KO승, 그래서 12차 방어에 성공을 하고, 4월 18일에는 수아르노, 이 선수는 나중에 동양 챔피언에 오르죠. 국내 나경민 선수와도 싸웠고 또 김봉렬 선수와도 싸웠던. 장병호 선수와도 했나요? 누구요? 장병호 선수라고. 장병인. 장병인 선수.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병호 선수는 이제 60년대 한국 웰터급 챔피언이시고 변정일 선수 매니저였죠. 네. 김광선을 스카우트한. 그렇게 이제 이 수아르노 선수와 4월 18일에 경기를 갔는데 좀 독특하죠. 이날이 황준석 선수가 황충재 선수를 이긴 날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 그 시합을 이제 했었고, 이성렬 이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낮에 전주에서 황준석 선수가 KO승을 거두고, 네. 저녁 때 이 박종팔 선수와 수아르노, 그렇죠, 생중계 때 시합장에 와서 거기서 아마 인터뷰를 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이 시합을 하면서 황준석 선수가 황충재 선수를 눌렀다는 그 얘기를 직접 이제 중계석에서 들려줬던. 이 시합을 보면서 처음 그 소식을 접한 것 같아요. 황준석 선수의 경기 결과를 어디서도 볼 수 없었는데. 맞습니다. 그 시합 내용 결과도 참 궁금했었는데 이 박종팔 선수의 동해 타이틀 매치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러면 황충재전을 직접 생방으로 못 보셨다? 낮에 아마 중계를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저는 봤는데. 황준석 나중에 녹화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아마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를 이때 따놓고 딜레이 저녁 때 중계를 했든지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걸 분명히 봤거든요.
KBS 에서 아니면 같이 생중계를 했는데 그 우리가 먼저 보고 그 시합을 그 MBC에서 인터뷰를 했던가. KBS에서 중계한 걸 그렇죠. KBS 에서 KBS에서 해서 예. 하고. 저도 그건 봤거든요. 예, 보면. 저도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그날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황충재가 졌다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를. 예, 이 경기는 녹화 중계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워낙 빅카드였고. 예, 전날 그 뭐 스포츠 파노라마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중계가 시합은- 아닐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아마 확실히 기억나요. 낮에 그 우리가 다 시합을 보고요, 생중계로. 거기서 인터뷰는 거기서 분명히 못 봤어요. KBS에서. 인터뷰가 아니고 시합만 네. 보고 네. 얼른 거기서 껐어요. 예. 그냥 끊고 MBC 황준 선수가 MBC로 와서 예. 시간대도 맞고 그러니까 그때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 당시만 해도 MBC 소속 선수, 그렇죠. KBS 소속 선수가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방송국 간에도 경쟁이 분명히 그게 붙었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이었고 보면서 아마 그 중계를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스튜디오에 이제 모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건 기억이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KBS에서 방송 안 하고 그 인터뷰만 MBC에서 하고 나중에 뭐 녹화 방송을 했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정말 쇼킹했던 그 결과였기 때문에 단지 이제 관심이 좀 떨어졌었죠. 왜 황충재가 황준석이랑 하나 이제 하는 것 때문에 펀치라인에서도 취재를 안 갔으니까 그 경기를 그 사진이 펀치라인에도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9시 최동철 기자 예. 최동철 그 아나운서 스포츠 파노라마 거기서 특집으로 다루셨거든요. 한 5분 정도를. 네. 근데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황충재 선수의 세계 타이틀 전초전이었기 때문에 했겠지만은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라이벌전으로 황준석 선수와의 라이벌전으로서의 그 관심도는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라이벌전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동해 타이틀 방어전을 한국 챔피언과 한다. 그 정도까지 황준석 선수가 평가를 받으셨네요. 황준석 선수의 경기가 중계된 게 없었어요. 이 한국 챔피언 시절까지는 그러니까 무명이었죠. 그때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황준석 선수는 그냥 신인왕 출신의 한국 챔피언인데 딱그 정도. 뭐 KO율도 높지 않고 15전 전승에 6KO. 그러니까 중량급으로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KO율. 거기에 비해서 뭐 황충재 선수는 레너드나 뭐 쿠에바스랑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레벨의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 그 경기는 KBS에서는 아마 그 황충재 선수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스포츠 파노라마에 초대를 한 것 같은데 그 장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못 봐서. 근데 거기서도 황충재 선수가 좀 기분 나쁜 내색을 좀 하셨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표정도 아주 안 좋으셨어요. 그 기억하십니까? 네. 표정도 안 좋으시고 뭐 양 선수는 경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냐 그랬더니 그 황춘 선수는 저는 뭐 경기 초반 2, 3라운드 안에 뭐 끝내겠다 그러셨고 그럼 황준 선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황준 선수는 저는 7라운드 그러니까 물론 판정까지 가겠다는 말씀을 못 하시고 7라운드 정도, 8라운드 정도에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 거의 비슷하게 적중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골이 내리고 저는 뭐 판정으로 가겠습니다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하셨으면은 그게 좀 그랬겠죠. 참, 그 동아 프로모션에서는 참 대단하네요. 그 서울에서는 본인들이 주최한 미들급 타이틀 매치에서 박종팔 선수가 KO승을 거뒀고 경산 날이었죠. 그렇죠. 또 극동에서 개최한 같은 날에 웰터급 동행 타이틀까지 또 가져왔기 때문에 이해 2월 달에는 김득구 선수가 또 김광민 선수를 꺾고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니까 동양의 라이트 웰터 미들급을 다 석권한 그런 한 해가 됐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패더급까지 오민근 선수가 또 가져오게 되죠. 어쨌든 이 4월 18일에 그 박종팔 선수는 수아르노에게 4회 KO승을 거두고 13차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그 발렌스 하랄란이라는 선수에게 2회 KO승을 거두고 14차 방어전. 그리고 이때는 정신 없었어요. 그 황준석 선수, 박종팔 선수, 김득구 선수가 돌아가면서 매달 방어전을 거의 했기 때문에
동아 프로모션 또 극동 이런 선수들이 매 주말마다 나와서 진짜 국제전을 갖는 뭐 그런 복싱 팬들로서는 행복한 그런 그 주말이었었고 82년 12월 26일에는 일본의 스즈키 나오토에게 4회 KO승을 거두면서 동양 타이틀 15연속 KO 방어를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스즈키 나오토는 패는 많았지만 이긴 것이 이제 전부 KO승이었고 특히 그 캐셔스 나이토를 KO 시키면서 은퇴시킨 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유명세는 있었어요. 근데 사실 박종팔 선수에게는 정말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그 시합이었었는데 뭐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저는 뭐 이때 타이틀 방어전들이 그 분명히 보긴 봤지만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나우토전 경우에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기억나세요? 아, 저도 분명히 저도 이때라면은 봤어요. 봤을 텐데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이렇게 큰 인상적인 거는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나이도 어리기도 어렸지만은 지금 거론한 황 대표님이 거론한 이 선수들이 그냥 동양 타이틀이니까 보는 거지. 거기서 지금 방금 전에도 설명하셨듯이 이 선수가 그 정도의 그 임팩트 있던 선수였다는 걸 알고 봤었으면 더 재밌을 텐데 그냥 어차피 또 KO승 나오는 동양 타이틀 매치구나 하고 그런 느낌을 봤을 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 박종팔 선수의 경기니까 보고 황충재 선수의 경기니까 보고 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이 스즈키 나오토 선수가 레벨이 높아서 그렇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82년 11월 14일에 김두쿠 선수가 패하면서 이제 그 비극을 맞았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레너드가 82년 3월에 브루스 핀치를 꺾고 나서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여름에. 그래서 웰터급 타이틀이 WBA, WBC가 모두 공석이 된 상태에서 황준석 선수가 WBA 3위였어요 당시에. 그리고 1위가 그 커린가 맥그로리인가 그랬고 또 맥그로리 커리가 1, 2위를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밀톤 맥그로리가 WBC 쪽 타이틀로 콜린 존스와 결정전이 결정이 되면서 황준석 선수랑 도널드 커리가 11월 달에 결정이 납니다. 2월 13일에 이제 83년에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 12월 26일의 매치는 황준석 선수랑 박종팔 선수의 더블 동양 타이틀 매치인데 황준석 선수의 세계 타이틀 도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박종팔 선수가 먼저 경기를 해요. 그리고 메인 이벤터가 이제 황준석 선수가 돼서 그 경기를 갖고 물론 이제 KO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 당시에 박종팔 선수나 황준석 선수가 상당히 비장했어요. 그러니까 동료를 잃은 직후였기 때문에 또한 황준석 선수는 그 김득구 형이 그 비극을 맞은 또 미국으로 날아가서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일반적인 권투 경기 이상의 그 비장한 어떤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시합의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이날. 그래서 어쨌든 이날은 또 박종팔 선수가 메인이 아니라 세미파이널로 나오는 것도 아마 유일한 시합이었을 거예요. 그 동양 챔피언이 된 이후에는 그렇게 스즈키 나오토에게 KO승을 거두고 이제 동양 타이틀은 뭐 15연속 그렇죠. 15연속 KO 방어를 하게 되죠. 그리고 83년으로 넘어와서는 그 4월 10일에 그 안토니오 레이바라는 멕시코 선수에게 4회 KO승을 거둡니다. 이 안토니오 레이바도 백인철 선수와 했던 선수였고요. 그리고 16차 방어전이 83년 5월 29일에 그 나경민 선수와의 경기로 결정이 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나경민 선수도 11전 11승에 11KO 아마추어 국가대표의 국제대회 메달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급의 그 선수였고 또 박종팔 선수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선수였고 백인철 선수가 26연속 KO승을 거둔 때가 83년 3월이거든요. 김종우 선수를 또 KO시키면서 물론 2달 후에 미국에 가서 이제 그 기록이 깨지기는 하지만 그런 선수들이 이제 각축전을 펼칠 때였기 때문에 복싱 팬들로서도
뭐 정말 그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나경민 선수와의 얘기는 뭐 일전에 중량급에서도 했고 몇 차례 했지만 그래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종님 그 나경민 박종팔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이 매스컴에서 워낙에 또 이게 이 두 분 또 라이벌전 뭐 워낙에 또 전KO 승이었으니까 나경민 도전자가 많이 다뤘었고, 근데 저는 그래도 동양권에서는 적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거의 1차전은 완패를 당한 거 아닌가 생각해서 오베메야스한테 졌을 때보다는 솔직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무적이라고 동양권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 동국인 선수에게 KO를 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아마 본인도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뭐 팬들이 무서워서 거의 한 달 동안 밖에 못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충격은 정말 감히 상상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중량급에서 같은 경우엔 네. 그 본인이 KO를 당한다 그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체급인데, 물론 실력도 뭐 다들 뭐 있겠지만은 그 한 번 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실력으로 지는 경우가 있고, 뭐 중량급이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체급에서 충격을 덜 받는 만큼 더 많이 받을 경우에는 이 미들급 경우에는 좀 덜 받고도 또 먼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중량급에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졌다고 그래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박종환 선수 개인으로는 굉장히 이 시합이 수치스러웠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나경민 선수가 이때 어쨌든 확 올라서면서 이겼잖아요. 근데 나경민 선수의 그 어떤 내구력이나 터프니스가 그러니까 박종팔 선수의 주먹을 허용을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전만 봤을 때는 거기다 정말 그 대포알 같은 스트레이트, 또 박종팔 선수만큼 유연하지는 않지만 복부 공격도 상당히 좋았고, 아마추어 출신의 그 최충일 선수가 갖추지 못한 내구력과 맷집을 갖춘 또 하드펀처고 그런 선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라서, 그때 주간 스포츠인가 그 스포츠 동아의 어떤 기사 꼭지 제목 하나가 이제 마빈의 글러는 내 몫이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박종팔 선수와의 그 경기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선수에게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시합이 박종환 선수가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었나요? 뭐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본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체중 조절에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해이해졌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민 선수가 11전 전KO 승이라고 하더라도 아마추어도 했었고 하기는 했지만, 박종팔 선수 경우는 이제 이때만 해도 그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산전수전을 거의 다 겪은 그런 그 베테랑 복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나경민 선수를 상당히 깔보고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량도 뭐 평상시에 비해서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많이 좀 나태해져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고, 아마 그런 그 본인이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벽을 느꼈을 텐데, 지고 나서 이거 이길 수 있는데 지니까 더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이 다음 시합에 그거를 증명을 했었죠. 그 5월 29일에 1차전이 벌어졌고 9월 4일에 이제 2차전이니까 3개월여 남짓인데, 하긴 정말 이 기간 동안 외출을 거의 삼가고 이제 운동만을 했다고 하니까 독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몸을 보니까 1차전하고 완전히 틀린 몸으로 나왔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이 시기가 가장 운동을 많이 했던, 시합을 앞두고 준비했던 그런 기간이라고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2차전에서는 정말 또 정반대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근데 2차전에서 초반에 스트레이트를
제대로 하나 걸렸거든요. 네. 그 스트레이트 기억나세요? 네, 그 2차전은 확실히 또 기억나는데 이제 뭐 대전료 문제로 서로 뭐 이렇게 시합을 한다 안 한다 뭐 챔피언 대우를 해달라 뭐 그래 결국은 그러다가 결국은 뭐 똑같이 1,500만 원 이렇게 맞습니다. 받고 링에 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팬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게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라운드 초반에 좀 좋은 펀치를 좀 맞았거든요. 박정팔 챔프가 좀 맞아서 이거 또 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했고 뭐 결과만 놓고 보면 네 차례인가 다운을 뺐고 4라운드 KO를 이겼지만 끝날 때까지 솔직히 그냥 안심할 수 없던 시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더 명승부로 아직까지 팬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박종팔 챔프 본인도 여기서 지면은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명분이 없지 않나. 그 간절함이 시합에서 느껴지죠. 정말 저도 그렇게 봤고 정말 모든 복싱 팬들이 아쉬워했던 건 이제 3차전이 열리지 않은 게 너무 좀 아쉬웠죠.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 나경민 챔프의 그 1화 프로모션 그쪽이 조금 더 이제 프로모터의 힘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3차전이 열렸을 텐데 동아 프로모션 측에서는 다시 3차전을 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뭐 다시 해서 이겼으니까 뭐 그것도 뭐 판정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KO로 이겼기 때문에 아마 3차전을 나경민 측에서 더 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그때 하지 상황 않았나. 참 궁금하네요. 3차전을 원했나요? 3차전 얘기가 있었죠. 계속 나왔고 네. 왜냐하면 1승 1패니까 네. 이건 정말 호각에서 이제 결정을 봐야 되는데 근데 박종팔 선수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커리어를 쌓아가지만 나경민 선수가 주춤합니다. 이제 그 맥이 끊기고 나서 도요타의 챔피언이 다시 돼도 첫 판정승을 또 거두게 네. 되고 또 노창환 선수에게 그 링에 내려가 버리는 그런 KO패를 또 뭐 감수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나경민 선수의 레벨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관심권에서 좀 멀어지게 된 거고 동아 프로모션에서는 굳이 관심권에서 멀어지는데 붙어보면 또 위험할 수 있는 상대랑 할 이유는 없었지 않았을까. 나경민 선수가 만일 이 박종걸 선수에게 진 이후에 다시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속 KO승을 거두고 부상을 했다면 3차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분위기가. 저는 나경민 선수가 이제 그 기량이 좀 전성기를 지나서 좀 떨어지는 시점이었던지 아니면 의욕이 꺾이면서 좀 시들해졌던지 그런 부분 때문에 복싱 팬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것이 그 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당시에 나경민 선수가 좀 나이가 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었던 걸로 위죠. 한국 선수 박종팔 선수보다 위죠. 한국 그 당시 나이로 조금 나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나이보다는 이 처음부터 이게 연승을 달리던 선수가 한번 꺾였을 때 거기서부터 쭉 추락하는 선수가 있고 거기서 한번 살짝 꺾이더라도 그걸 딛고 더 한참 위로 올라가는 선수가 있는데 이 나경민 선수의 경우는 그 우리나라 이게 최충일 선수도 그랬듯이 그 김광선 선수라든가 그렇듯이 한번 꺾였을 때 그거를 이렇게 딛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약한 선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먹은 펀치력은 좋았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일반 처음부터 잡초처럼 커왔던 프로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프로 복서에게 그 챔피언급 선수들에게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경기에서 상당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게 다인 선수가 있고 또 그런 모습을 꾸준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A급, B급, C급 챔피언을 저희가 논하게 되는데 나경민 선수는 박종팔 선수와의 1차전이 커리어 최고의 경기였고 최고의 또 기량을 보여줬다면 그 부분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박종팔 선수는 나경민 선수와의 재전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을 대부분의 경기에서 또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그 꾸준함이 좀 유지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나경민 선수의 그 활동이 조금 더 이어졌더라면 좀 관심이 좀 많이 정말 재밌었을 텐데. 가지 않았을까. 또 백인철 선수와의 또 뭐 82년 말 3년 초 그때 나경민 선수가 박종팔 선수와 하기 전에 네. 그런 라이벌전이 또 그 날짜까지 잡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무산되긴 했었는데 선수 생활을 계속했다면 그 후에라도 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을 텐데 뭐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었고, 어쨌든 나경민 선수는 이 박종팔 선수의 두 번의 매치로 인해서 정말 복싱 팬들의 뇌리에 그 강하게 남아 있는 선수 같습니다. 그렇게 명예 회복을 하죠. 명예 회복을 박종팔 선수가 하고 나서 또 오래 쉬지도 않습니다. 바로 2달 뒤에 그 게리 허블 선수를 맞아서 9라운드 KO승을 거두는데, 이 게리 허블 선수 기억하시죠? 호주 선수죠. 맞습니다. 네. 이 선수가 동양 그 라이트 헤비급 라이트 챔피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슈퍼미들급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럼 미들급 선수하고 라이트 헤비급 선수하고 이제 한 거죠. 논 타이틀로 지금 붙은 거네요. 예, 논 타이틀 체중이 한 12라운드 7kg 정도 차이 날 텐데. 그때 이제 라이트 헤비급이. 그렇죠. 79.38kg니까 그 79.38을 넘어서서 했어요. 아마 80kg 정도로 이 시합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논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 게리 허블도 79.38 안에서 시합을 하다가 지면 타이틀이 날아가니까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80kg 정도의 시합을 한 거죠. 근데 대단한 모험이잖아요, 사실. 미들급 선수가 한 7kg가 많은 선수와 그것도 80kg로 싸운다고 했는데 전혀 걱정을 박종팔 측에서는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이긴다라는 이게 경기를 진짜 매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프로모터가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이 시합을 왜 굳이 네, 이런 그렇죠. 시합을 했는지.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그 83년 11월이면 이미 이제 IBF가 설립이 돼서 그 다음 달에 뭐 서성인 선수의 이제 초대 챔피언 결정전도 계획이 되고 제3의 단체가 어쨌든 생겨서 시끌시끌해질 때였잖아요. 동아 프로모션에서는 이 티켓도 많이 확보를 해놨고 IBF와 친밀하게 일대를 펼치면서 아마도 슈퍼미들급을 염두에 두고. 슈퍼미들이 생길지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들급을 박종팔 선수를 컨택을 할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비즈니스가 연관이 됐을 것 같은데, 만일 미들이 안 되면 라이트 헤비로 그 박종팔 선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아마 검토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IBF가 생겼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허블과 평가전을 치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시기로 봤을 때 지금 황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이게 굳이 이제 저 머레이 서덜랜드하고 저 슈퍼미들급 타이틀 매치하는 게 그 시합으로부터 해가지고 한 8개월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충분히 그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덜랜드가 초대 챔피언이잖아요. 네. 이미 결정전을 그 전에 치렀기 때문에 아마 그럼 몇 달 차이 안 나니까 그 말이 그렇죠. 맞네요. 슈퍼미들급으로 도전시키려고 했던 거. 좀 구본정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아마 그 슈퍼미들급을 염두에 두고 뒀네요. 아마 이런 그 경기를 치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저는 좀 이상한 게 지금 생각해도 야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랑 이거 도박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경기를 그때 TV로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나 그냥 태연하게 평상시 논타이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 시합은 본 기억이 나는데 네. 분명히 더 상위 체급이라고 들었는데 무난하게 KO를 이기길래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중량급이 호주에 중량급이든 경량급이든 좋은 선수가 가끔씩 나오는데 동해 챔피언 할 정도면은 예전에 저 백인철 선수하고 했던 워터스. 그 트로이 워터스 같은 그런 좀 라이트 헤비급의 동해 챔피언이면은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선수일 수도 있는데, 그 박종팔 선수가 잘했던 건지 이 시합을, 아니면은 그 게리 허블 선수가 좀 약체 챔피언이었는지. 약체 챔피언이라고 하더라도 라이트 헤비급이면 호주의 그 제프 하딩이 세계 챔피언이었잖아요. 만일 이때 제프 7kg 하딩을 차이면은 데리고 엄청난 왔다면 박종팔 선수가 감당하기 힘든 벽이었을 텐데, 뭐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추진을 또 했겠죠. 그리고 중계 멘트에서도 전혀 걱정도 안 하고 편안하게 또 KO를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가사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렇게까지 저런 시합을 또 하는구나 했는데 또 한 달도 안 돼서 또 경기를 해요. 로센도 루발카바라는 멕시코 선수인데 이 선수는 그냥 국적만 멕시코고 이렇게 떡밥용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KO승을 시킨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합을 가졌다는 것은 이 12월 4일이 서성인 선수와 보비르나와의 그 초대 챔피언 결정전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선을 보이고 IBF 쪽에 뭔가가 모종의 비즈니스가 아마 그 펼쳐지고 있을 때였을 것 같네요. 그렇게 83년에 로센도 루발카바를 KO시키면서 83년 커리어가 이제 끝나고 84년 들어서는 2월 5일에 찰스 카터라는 선수에게 10라운드 판정승을 거둡니다. 오랜만에 판정으로. 그렇죠.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타이틀을 향한 그런 그 담금질이 시작되었던 때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게리 허블전부터 보면은 뭐 필리핀이나 태국, 일본 이런 동남아권 선수를 안 데리고 오잖아요. 선수들이. 그러면서 준비를 자꾸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6월에는 루즈벨트 그린 이 선수까지 맞습니다. 이제 9회 KO승을 거두면서 이제 발표를 하죠. 장충체육관에서 IBF 그 슈퍼미들급 세계 타이틀에 박종팔 선수가 도전을 하는데 이 워러이 서덜랜드는 그 토마스 헌즈와도 그 10라운드 판정까지 갔던 그 어쨌든 터프하면서도 라이트 헤비급으로 뛰었던 선수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였어요.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선수를 상대로 박종팔 선수가 이제 도전한다는 것이 발표가 되고 좀 술렁술렁했죠 이때는. 그리고 장충체육관에서 드디어 84년 7월에 이 머레이 서덜랜드와 맞닥뜨립니다. 백인철 선수의 최고의 시합을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프렌시오 오벨미에스전을 꼽고, 네. 박종팔 선수의 그 세계 최고의 시합을 꼽으라 그러면은 머레이 서덜랜드와의 시합을 꼽고 싶은데, 그 이유는 시합 내용이라든가 상대 질적인 면이라든가 그 시합 내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 가장 그 최고의 시합이 박종팔 선수로서는 이 시합을 아마 저는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 시합이 최고의 시합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은 뭐 저기 가야르토요? 가야르토전을 꼽는 분들도 네. 또 많더라고요. 가야르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멋있게 KO를 이긴 거는 사실인데 이 선수의 그 퀄리티는 뭐 솔직히 뭐 그리고 전적이 꽤 좋았던 선수 같아요. 서덜랜드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전적은 19승 17KO 1패 그랬던 것 같은데 전적으로 또 선수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저도 이 서덜랜드와의 시합이 최고의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덜랜드 그리고 나경미 2차전 요 경기가 아마 본인도 제일 열심히 한 시합이 아닐까 싶고요. 뭐 가야르도 하고 진짜 이 시합들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두 시합을 보면 연습량이 정말 많았던 게 느껴져요. 가야르도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전성기에서 좀 내려왔던 상태였던 것 같고요. 이날 제가 확실히 또 기억나는데 이날도 좀 비가 많이 장마철이라 비 왔어요. 비가 많이 그날 비 왔는데 왔어요. 맞아요. 이날 제가 또 그 친척들하고 어딜 놀러 갔는데 시합이 있으니까 무조건 빨리 와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뭐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도착해서 제가 1, 2라운드는 못 본 것 같아요. 이 기억에. 근데 그날 네. 저녁에 7시 넘어서 시합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시합이? 좀 어디 오후 7시 네. 그 시간을 어디로 가죠? 늦게 했는데 뭐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저녁 될 거예요. 저녁 때 밤에 했죠. 저는 근데 그 충무로에 있는 그 친구네 집에서 봤는데 이거를 네. 그 걔네 누나들이 복싱을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하도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 이거 국제적인 국민적인 시합이다 그래서 그 누님들하고 같이 봐가지고 더 늘 혼자 보다가 좋은 누님들이네요. 늘 혼자 보다가 형들도 알고 그 누님들하고 같이 누님들 감사합니다. 이균석이라고 참고로 네. 하여튼 그 집에서 정말 재밌게 봤고 그 4시 보니까 또 훨씬 더 맞습니다. 혼자 볼 때보다도 더 흥분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시합 내용이라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최고의 경기로 꼽은 이유가 뭐 상징적인 다른 면도 있지만 누님들이랑 같이 봤기 때문에. 누님들이 또 경기는 정말 멋있었죠. 네. 그때 역전 거듭하면서. 잠깐 이렇게 저희가 말을 잊지 못할 만큼 정말 강렬했던 시합이었어요. 서덜랜드 선수는 이 시합 끝나고 은퇴를 했나요? 아니면 그걸 모르겠네요. 그 부분도 그 진짜 후로, 찾아보진 그 후로 않았네요. 이 선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뭐 세계 타이틀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더 하지 않았을까. 가끔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종팔 선수가 이 선수를 역전 KO로 잡았는데, 만약에 서덜랜드가 스코틀랜드 맞습니다. 그쪽 사람인데 국적인데 복싱 커리어 생활을 스코틀랜드에서 했는지 미국에서 주로 했는지는 미국에서 많이 뛰었죠. 뭐 미국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랑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거든요. 저는 졌을 것 같습니다. 100%. 그러니까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또 워낙에 또 반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인 경우는 조금 그나마 가까우니까 시합이 유리했는데 판정으로 질 수는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했으니까 처음에 이제 수세에 몰리고 다운을 당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역전을 하고 이런 뭐 힘도 생기고 했을 텐데, 외국에서 만일 그랬다면 오벨메이아스처럼 1라운드에 다운되고 그럴 때 그래서 의욕을 잃지 않았어요. 오벨메이아스랑 했을 때도 1차전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했으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그 챔피언들이 뭐 방어전을 많이 했던 경우. 근데 만약에 그쪽에 가서 멕시코에 가서 했으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고. 그렇게 갔을 때 불리했을 시합이 한두 시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교해서 그날 시합 자체를 놓고 봤을 때가 아니고, 가면은 완전히 달라지니까 뭐 음식이나 시차 이런 것도,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멕시코 챔피언들을 좀 높이 사는 게, 거의 원정 방어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대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프로복싱에서 장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장소에서 하는가가 승부의 한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60-70%를 좌우할 만큼 큰 요소 같은데, 이게 프로복싱이다 보니까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장정구 선수나 유명우 선수가 그 해외 원정을 그러니까 국내 무대보다 돈을 더 받는다면 당연히 나갔을 거예요. 멕시코나 뭐 베네수엘라에 가면은 2억 3억씩 준다 그러면 마다할 일이 없죠. 아마 갔을 텐데,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맞춰서 더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가면 또 국내에서 했던 내용대로 하면 분명히 질 수 있는 시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까지 장수를 또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가정은 복싱에서 뭐 가정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장소라는 면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오벨메이아스와 1차전을 국내에서 했다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오벨메이아스라는 신체적인 그 극복하기 어려운 그 상대성으로 인해서 이 선수한테는 그렇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박종범 선수는 뭐 2차전도 어쨌든 졌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은 없죠. 뭐 박종팔 선수가 전성기가 좀 지나서 졌다고는 하지만 오벨메이아스도 전성기가 더 많았을 때니까 그 상대성이 좀 오벨메이아스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머레이 서덜랜드를 눌렀을 때는 좀 박종팔이라는 선수 자체가 엄청난 선수다라는 그런 막 생각이 전 들었어요. 쥐어짜서 박종팔이라는 거를 쥐어짜서 보여준 시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경민 선수에게 불과 1년 전에 그렇게 KO패로 처참하게 지고 나서 다시 재기하면서 그 선수를 꺾고 또 외국 선수들을 밟아 나가면서
머레이 셔덜랜드는 특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 중량급 무대에서 그 본고장에서 뛰던 선수인데 요즘 말로 문직이라고 그러죠. 아 그렇죠. 네. 그런 선수를 저렇게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일본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박종팔 선수와 과연 뭐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강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무라타 료타 선수 네, 말씀하시나요? 그 무라타 료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이제 게나디 골로프킨과의 경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나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어요. 12월 29일에 아 참 그 12월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12월 29일로 예정이 됐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극심해지면서 그 입국 금지가 돼서 못하고 3월에 이제 골로프킨을 다시 불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무라타 료타가 세계 최초의 KOP가 나오겠네요. 아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예. 골로프킨도 이제 만으로 40이기 때문에 이 향배는 그게 모를 것 문제입니다. 같습니다. 나이가 골로프킨이 사실 카넬로와 1, 2차전을 거치면서 이제 조금씩 노쇠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이후의 경기들이 이제 조금씩 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무라다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무라다로서는 어쨌든 이제는 골로프킨과 좀 그래도 그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일본 쪽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박종팔 선수와 머레이 서덜랜드의 경기를 보면 그 나이든 골로프킨과 어쨌든 무라다 료타의 경기도 어떻게 될까 상당히 좀 궁금해지긴 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고원정님? 무라다와 골로프킨. 나이가 40이라도 체중 조절에 큰 문제만 없으면 무난히 중반 KO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무라다의 첫 KO패가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 KO패가 이제 완전 쓰러져서 낙아웃이 되느냐 아니면 뭐 맞다가 이제 심판이 좀 스톱 시키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근데 변수는 역시 나이가 있으니까 체중 조절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기량에는 의심이 없는데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저희가 했는데 만일 그 국내에서 향후에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면 슈퍼라이트급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몸들이 커져서 패더급 이하의 선수들은 선수층이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테스트를 보는 선수들도 대부분 이제 라이트급 이상. 그러니까 라이트급 이하로 뭐 플라이 벤텀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 아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나오면 중량급에서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뭐 아이고, 1년 후가 될지 패더급 맞추기도 힘드나요 요즘에 선수들? 그렇진 않아요. 패더급에도 분명 좋은 선수들이 많고 슈퍼벤텀급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기 급 체급에 있는 선수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프로복서를 지망하는 선수들의 층이 슈퍼라이트급 이상으로 편중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하다 보면 그 중에 좀 좋은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는 거죠. 뭐 패더급에 좋은 선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또 이때 박종팔 선수와 머레이 셔덜랜드 또 게나디 골로프킨과 무라타 료타의 시합처럼 이 주목받는 중량급의 경기를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그 박종팔 선수 파트 2는 여기서 일단 접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3부로 이어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 2의 엔딩은 이성렬 이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박종팔 선수에 대해서 이제 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 다음 편 3편 또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